홍승용 소장님의 그 제국주의론과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제국주의론을 읽으면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요. 또 뭐 레닌이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리도 분명히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국주의론에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우리의 뭐 문제거리를 놓고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미리 간단하게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자면, 과연 제국주의론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 살아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식민지와 일반적으로 뭐 전 지구가 식민지로 덮여 있던 시대인데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같이 통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노동운동 또는 노동자 정치 자체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요한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레닌이 상당 정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은 기분 나쁜 문제제기일 수 있어요. 특히 이 상층부 노동자 계급 가운데 저는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부분이 이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지식노동, 뭐 아니면 교육노동 부분, 그러니까 교수가 뭐 노동자냐 아니냐는 건 옛날부터 논쟁이 많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노동자라고 일단 봅니다. 그다음에 교사, 강사,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구직들 꽤 있죠, 그것도. 그래서 사방에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하고 있는 그 영역들, 학교, 그다음에 언론, 뭐 그다음에 문화계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 분위기를, 정신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레닌 시대에 얘기됐던 노동자 계급 상층부의 매수라고 표현됐죠. 그 매수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뭐 전혀 달가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다시는 거론도 안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레닌이 이제 제국주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힘과 뭐 자본에 의한 이 재분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재분할의 영역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고, 그 전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그 형태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종속 관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날 미중 관계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그거는 제가 이번에 이 제국주의라는 주제로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책을 편집하면서 논문들을 몇 편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하니까 다 읽고 보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이거는 제국주의 전쟁 아니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국주의 전쟁 속에 그냥 당연하게 넣어놓고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아직도 이른바 좌파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 논리를 그대로 살리면은 제국주의라는 게 뭐 자본주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한 단계이거든요. 마지막 단계.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려면 자본주의와 정면 대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사회적 갈등이 있고 뭐 적대가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노동과 분리될 수가 없는 노동과 자본 관계. 이건 뭐 태생부터 목적 최종 종말까지 이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노동이 차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 이거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그러면 다른 갈등들 모순들 이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한국에서도 지금 이 노동운동 전반에서 이른바 민족해방 계열과 계급해방을 중심에 노동해방을 중심에 놓는 쪽과 이렇게 양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또 어쨌든 같은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같이 변혁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데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안 맞거나 뭐 가까이 있을수록 원래 조금 남 눈엔 잘 안 보이는 그 약점이나 그 추한 면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겪었던 사람들끼리 더 앙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거 안 풀고는 노동운동이 이렇게 뭐 통일을 이루어서 진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대한 세력으로 나아가서는 이 현재 지금 자본 독재 상태라고 보면 이 자본 독재를 극복하고 그 진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내지는 뭐 노동자 국가까지 가는 이런 단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풀 건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그렇게 뭐 크게 따지만 서너 개 이렇게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로 보면은 이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레닌이 지적했던 문제들 중에 이제 제일 핵심 사안이었던 그 식민지와 또 이 제국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제국과 제국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는 뭐 이제 다 공감이 가는데, 근데 이 공식적인 식민지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국주의로는 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 근데 레닌은 엄연히 식민지만 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식민지와 식민지 소유국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예속 관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속 관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뭐 신제국주의니 뭐 신식민지니 이런 개념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이미 다 담고 있다. 핵심이 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핵심은 결국 이 본토의 노동자들만 아니라 식민지 노동자들까지를 다 지배하되 본토 노동자와 식민지 노동자들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착취하는 거,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은 오늘날 그냥 다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를 놓고서 제국주의론의 유효성을 부정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논점이 뭐냐? 레닌이 말하는 실제 취지가 뭐냐? 요거에 근거해서 제국주의론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점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 일단 끊임없이 생산력을 증대시켜 왔고, 생산력 증대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를 이렇게
뭐 풍요롭게 만들어 오는 과정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산력 증대는 그대로 노동력 절약으로 가고 노동력 절약이라는 거는 뭐 잘만 활용되면은 뭐 노동일을 확 줄여서 오늘날 뭐 한 서너 시간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보편화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해고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절대 빈곤을 막 양산하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자기들은 생산성 증대를 하면서 뭐 이게 자본이 뭐 영구히 뭐 점점 더 커지냐면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 증대하면은 그만큼 이제 자본 구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본 구성 자체가 이른바 유기적 구성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임금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른바 이윤율이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을 끊임없이 보여오고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성장률 정체 뭐 이런 문제가 또 같이 이 성장률 정체 때문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경쟁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뭐 여러 형태로 부작용으로 뭐 과잉 생산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아니면 공황으로 가거나 근데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또 민중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태로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구조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이윤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유기적 구성이 늘어나는 그 과정들이 이 성장 과정이기도 했고, 이 생산성 증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로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자기 논리에 그냥 충실하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낼수록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20세기 초부터 벌써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뭐 지금은 더 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돼 있죠. 근데 그거 푸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게 따라오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뭐 러우 전쟁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핵 전쟁 뭐 할 수 있다는 게 뭐 얼마든지 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뭔가 대안 체제를 찾지 않고는 대안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인류가 그냥 스스로 재무동을 파는 뭐 끝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충고랄까 제안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될 주체들 자신들은 그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늘 부족한 거죠. 이 사실은 그 이른바 경제 위기는 대개 뭐 10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뭐 전통적인 논리에 따르면 10년마다 그러니까 혁명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걱정할 게 없는 게 10년 후에는 또 옵니다. 그럼 그때라도 또 하면 되는데 그때가 준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위기는 매시기 있었고 그걸 극복할 만한 주체들만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뭔가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문제. 그럴 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왔느냐 하는 거. 특히 한국의 경우도 지금 뭐 노동자 없는 세상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그 천공 뭐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 노동자 없다는 말은 다 노예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뭐 다 자동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노예 만들겠다는 얘기. 노동조합이니 뭐 이런 것들 아주 보기도 싫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오게 된 그 사회적 배경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고민거리다. 그 발제문에서 그
이제 본론이 되는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닌이 한 5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국주의 특징, 독점, 두 번째는 금융자본의 막강한 힘, 세 번째는 상품 수출보다도 자본 수출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더 심각해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독점 자본 단체들이 세계를 막 분할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영토 분할이 끝나는 단계. 즉 거대 열강들에 의한. 요 5가지 정도 들고 있고, 그 5가지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번째에 해당되는 거대 열강들에 의한 영토 분할이라는 거는 식민지를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때는. 그렇지만 지금 식민지가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게 틀린 말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레닌이 이렇게 정의하거나 규정할 때 이거는 수학적인 정의는 아니죠. 수학처럼 뭐 앞뒤가 딱 맞아서 거기서 빈틈이 하나 생기면은 다 무너지는 그런 의미의 정의는 아니고, 레닌이 고민한 거는 당대의 실천적인 핵심 과제가 뭐냐를 놓고 추상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중요하다. 그 취지를 따지자고 들면은 요 카우츠키가 생각했던 제국주의 문제, 요거에 대한 레닌의 논박들, 요거에서 레닌의 취지가 상당 정도는 드러나고 있다. 카우츠키는 첫째로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제국주의라는 거를 이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 단계라고 보질 않고 정책이다. 금융자본이 잘 쓰는 정책이다. 애호하는 정책이다라고 봤어요. 그것도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레닌이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와 이 정책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정치와 경제가 따로 노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자본주의 근본 문제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논리로 못 간다. 그래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따로 노는 것처럼 얘기한다. 제국주의 정책, 그 다음에 금융자본, 이건 아니다. 실은 제국주의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한 몸이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제국주의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카우츠키 쪽에서는 그거는 동어원복 아니냐, 왜 그렇게 뭐 똑같은 얘기 자꾸 그냥 써먹냐. 그러니까 레닌은 아무튼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한 몸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치와 경제를 이렇게 분리하려는 사고들은 얼마든지 있고, 이것들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 정도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논리를 쓰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가는 주석으로 제가 붙였지만, 알티세르가 얘기하는 최종 신급 얘기, 최종 신급 얘기 한마디 던지고는 사실은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알티세르의 또 속임수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원주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제로부터 뭘 풀려고 들지를 않고 항상 이게 그냥 연대라는 의미로 정록보랑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요 모순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모든 문제가 돈 문제로 얽히는데 경제 문제로 가는데, 결국 뭐 여성 문제건 뭐 환경 문제건 자본과 분리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거를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영속화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지적 같은 경우는 시차적 관점이라는 글에 보면 경제를 보는 순간은 우리가 정치를 못 본다. 정치를 보면 경제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해골이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 시차라는 틀을 놓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이제 이런 논리들이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는 얘기는 늘 하는 거죠.
부르주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지만 이제 좀 따지고 들면은 그건 절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카우츠키가 얘기하는 두 번째 논점은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 산업자본이 농업 지역, 그러니까 저개발 지역을 지배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레닌은 그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영토에 관한 한 이게 농업 지역이냐 아니냐에 아무 관계 없고 어디든 지배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뭔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다 적들의 헤게모니를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욕구가 기본이다. 이런 논리를 봅니다. 따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식민지냐 아니냐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벨기에를 독일이 점령하고 싶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렌 지역을 프랑스가 점령하고 싶어하고, 거긴 다 공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 그게 무슨 뭐 농업 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무조건 영토 재분할의 욕망은 그 제국주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 또 식민지 여부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카우츠키는 이 자본들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초제국주의 형태로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전쟁도 막고 전체 자본가 집단이 전 세계 노동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을 이제 비춰요. 레닌은 카우츠보다는 훨씬 뒤에 요 제국주의론을 썼으니까, 이미 전쟁이 터진 다음에 썼으니까 그걸 이제 얼마든지 피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레닌은 전쟁이 왜 날 수밖에 없는가를 논증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 초제국주의니 이런 건 헛소리다. 헛소리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제국주의 단계에서 독점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독점 상태에서 경쟁들이 치열하게 더 벌어지고 더 오히려 그 무정부 상태가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오늘날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초제국주의 개념은 뭐 네그리 등등이 얘기했던 제국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유사해 보이는데, 그래서 또 한동안 이제 미국 단일 패권 상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시기, 그러니까 소련 붕괴 이후부터 뭐 이제 한동안, 그동안에는 중국이 이렇게 너무 커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국 개념이 마치 적절한 것 같아 보였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에도 보면은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생산력들이 그대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 중국 생산력이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그 사이에서 많이 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본에 비하면 뭐 50년이 처지니 100년이 처지니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일본이 오히려 더 처지는 면이 많거든요. 한국이 그걸 따라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균등 발전은 뭐 단일 패권주의가 외관상 나타나 있는 그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경쟁, 뭐 그다음에 갈등이 물밑에서는 계속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초제국주의론과 더불어서 그 제국 개념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오늘날의 세계 상황은 레닌이 얘기했던 그 제국주의 단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대로 그냥 작동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귀다듬어 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면은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카우츠키를 또 비판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카우츠키 등등이 1차 대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에 이른바 뭐 바젤 선언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쟁 반대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전쟁 터지자마자 다 비준해 버렸죠. 그 3인당 뭐 대다수가 거기 가 버렸고, 사실 남은 세력이라고는 아주 한줌밖에 안 됐던 로자 룩셈부르크 등등과 그다음에 이제 레닌주의자들과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그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그냥 전쟁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선 레닌이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회 배회주의, 사회 쇼비니즘이라는 개념도 막 쓰면서 말은 사회주의면서 이것들이 전부 배회주의자가 돼서 조국 방위한답시고 제국주의 전쟁에 그냥 동참했다. 그래서 이제 배신자 카우츠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레닌은 이 제국주의가 거둬들이는 이른바 초과이윤들, 그러니까 대개는 그 자본 수출로,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막 끌어들이는 초과이윤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 상층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 문제는 이제 우리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한국 사회가 과연 제국주의냐, 한국 경제가 이미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뭐 지금 이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제국주의는커녕 식민지는 벗어났느냐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얽혀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미 독점으로 보자면 독점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금융자본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본 수출로 보자면 뭐 일본에 비하면 10분의 1 단계예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뭐 수십 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10분의 1까지 쫓아온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자본 수출이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자본가들 사이에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을 투자해서 그 흑자가 꽤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상품 수출은 적자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을 메우는 게 바로 자본 수출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돈들이 빨아들이는 돈이 꽤 된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빨리는 것보다 이제 흑자로 확 변해서 이미 이제 자본 수출도 이제 물을 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로는 이 초과이윤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변형한 거가 식민지, 공식적인 식민지 여부는 레닌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핵심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종속이든 문제다. 그러니까 종속의 핵심은 그 종속 국가들이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자본이 뽑아가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압과 착취 구조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문제다 하는 거였죠. 그게 본질이다. 형태가 식민지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제 그걸 변형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 초과이윤을 레닌은 끊임없이 자본 수출에다가 이렇게 근거로 둬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 자본들이 끊임없이 식민지들로부터 자본을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뽑아들이는 거 가지고 매수한다. 근데 한국 같으면은 그거는 액수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국 자본이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끌어들이는 초과이윤은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삼성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잘 모를 정도고. 그런데 한국에서 한 200만 원 줘야 되는 임금을 저기 어디 미얀마 가서 한 10만 원으로 해결되면 한 몇십만 원은 뭐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초과이윤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한국 자본이 굉장히 빨리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 초과이윤들이 한국 내에 꽤 이렇게
윤택한 삶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자르면서 이렇게 정규직 부분에 더 많은 월급 주고 비정규직 이렇게 적당히 차별화하고 서열화 만들고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그런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거. 그리고 초과이윤 문제로 보자면 한국을 어떤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영국을 놓고 식민지 제국주의, 프랑스를 놓고는 고리대 제국주의. 레닌이 그렇게 칭해요. 현대 뭐 이론가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미국은 뭐 통화 제국주의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통화 제국주의.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이제 막 빨아들이는, 달러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막 찍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안 갚고 그다음에 또 빚 나오면 또 뿌리 또 찍어내고 끝없이 해도 되는 그 구조, 달러의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통화 제국주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럼 한국의 경우도 그런 제국주의적인 요소들이 꽤 생겼다고 본다면은 저는 생각에 이게 생산력이 꽤 높아져서 기술이 일정하게 있어서 기술 제국주의 정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돼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꽤 한국이 원천 기술이든 뭐든 생산력을 꽤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제3세계 싼 노동력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초과 이윤은 분명히 있고, 그 초과 이윤들이 한국 내에 들어오면서 노동자 민중들을 이렇게 막 분할 통치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3장의 이제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 계급이 분열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 문제를 극복할 노동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 버리는 거, 이것도 큰 문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들이 번창을 해왔다. 그러니까 노동 중심을 얘기하려고 들면은 온갖 다른 논리로다가 이미 그런 시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 망한 현실사회주의 또 반복하자는 얘기냐. 그런 짓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충고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한 그 알티세르식으로 뭐 이렇게 다원주의 쪽으로 문을 확 열어가지고 뭐 이제 노동자 정치 이런 것들은 여러 운동 중에 n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n분의 1 얘기하다가는 그 다음에 그 n분의 1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상태로. 아주 제일 극단은 뭐 들레즈류들이 뭐 이렇게 차이를 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순은 이거는 가짜다, 모순은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태제를 들고 나와서 말도 좋죠. 차이를 존중합시다라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차이를 존중한다 그럴 때 근데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를 존중하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별을 철폐합시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그건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차이 존중은 존말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 좋아하고 너는 뭐 녹차 좋아해? 그러면 그건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지배관계를 만드는 온갖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고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결국 적대 모순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모순 얘기 꺼내면은 이제 들레즈 쪽에서는 그거는 무슨 뭐 껍데기다, 그림자다, 광학 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그런 논리들이 횡행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뭐 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안 돼 하면서 노동자들 스스로도 이제 학교 때부터 그런 걸 배워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서 자기가 노동자라는 생각도 잘 하기 싫어져요.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 이런 얘기 꺼내는 것들이 다 금기어가 돼요. 대학에서 노동자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하거든요. 자본이란 말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노동자 얘기 꺼내는 순간 자본이 그 대립상으로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양자 간의 모순이 진짜 근본 문제인데 이것들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사면한다. 요게 한편으로 보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물적 토대를 가지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걸 상층부를 매수할 만큼 뿌릴 만한 경제력이 생겼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 만큼 산다는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하게 됐고 살 만큼 사는데 뭐 연봉 한 1억 되면은 변혁을 꿈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교수층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수를 원하는 강사들 그다음에 교사들도 뭐 부부가 벌면 1억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방학 때 어디 여행 가야지 뭐 노동운동 하겠습니까? 정교조 교사님들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강사 노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터지는 문제들 뭐 시간들 막 줄이는 거 과목 없애는 거 재단에서 장난치는 거 이것과 싸우기 바빠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들은 참 뒷전이더라고요. 잘 안 돼요. 교수노조도 보면은 각 재단에서 어떤 횡포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에 다 그냥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노동 문제 전반을 이렇게 굽어보면서 그래도 뭔가 그림을 그리고 대안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전문 지식인 노동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매수된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이데올로기 영역들이 그냥 자본과 같이 놀아나는 삼성공화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삼성공화국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학생들까지 다 하게 되면서 미래의 노동자가 노동과는 자기 관계 없어 하고 커버리면은 사실 노동운동 성장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잘 안 생긴다. 이제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본 쪽에서 장기간 엄청난 공을 들여서 우선 IMF 터지자마자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재벌들 이제 손 좀 보나 보다 하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노동자들 막 맘대로 해고하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굳혀버렸어요.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노동 쪽에서도 물론 나름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뭐 패배한 거죠 같아요. 그 이제 개국투쟁에서 일단 결산을 하면은 일정하게 패배한 부분이 있다. 그 결과로 이렇게 현재 지형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무슨 뭐 영구 불변의 무슨 뭐 인간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늘 이렇게 서열화돼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 물적 토대에 대한 이제 자각이나 반성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첫째 조건 아니겠는가. 근데 그냥 지금 그러니까라고 자꾸 간다는 거죠.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 노동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노동자 운동이 되겠냐. 노동자 정치가 되겠냐. 뭐 노동자 국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적 토대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그럼 건재하냐 이거죠. 현재의 자본주의 문제가 그냥 잘 풀릴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의 위기로 보면은 저도 뭐 빚이 좀 있는데 그 이자가 만만치 않게 두 배로 확 늘었어요. 그냥 앉아서 빨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뭐 1,몇백조 거의 2,000조 막 육박하는데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가요? 그냥 자본가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뭐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양털 깎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고효를 짜내고 그다음에 살을 뜯어내라고 이제 요구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냥 착취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수탈당하는 뭐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자꾸. 반복될 뿐만 아니라 한 개 자꾸 부딪히면 그때는 다른 뭐 아주 절묘한 타겟책으로 무슨 전쟁을 한판 하거나 이런 짓들을 한다. 지금 이제 그 와중에 있는 거죠. 러우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그거 끝나면 어디로 넘어갈지, 뭐 대만 해협이 될지, 한반도가 될지, 다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매수해서 서열화해서 잘 관리해서 뭐 영구 지배를 누릴만 하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다. 자꾸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인류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까지도 뭐 예상해야 되는 단계다.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현재의 아주 열악한 그 노동자 정치 환경이라는 게 이거는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계급투쟁이 산물이고 중간 산물일 뿐이고 그 물적 조건이 그걸 바꾸라고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근데 그 뿌리를 우리는 좀 자각할 필요는 있다. 괜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래 왔고 그 환각을 깨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깨고 이제 자기가 노동자라는 것들을 그 교수, 교사, 강사 같으면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도 주변 이제 제 주변 강사분들이 많아요. 전임 교수님들은 저하고 잘 안 놀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이렇게 모여서 주로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강사분들인데 이분들도 가끔 노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노동자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너도 노동자다 얘기 제가 가끔 합니다. 기분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거에 대한 거부감부터 없애고 노동자 내지는 노동자 정치 이런 것들을 타부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자꾸 얘기해야 된다. 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사회주의란 말도 피하기 위해서 뭐 노동해방 이렇게 가거나 이제 말을 이렇게 좀 바꾸기도 했지만 양보해서는 안 되는 단어는 노동자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얘기하는 순간 이건 자본과 대립국학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자본과의 대립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자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자꾸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보하기 싫은 단어는 저는 노동자 국가입니다. 국가 권력을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그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삼성공화국으로 영원히 갈 거냐? 그건 아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노무현 때도 삼성 장학생들로 이게 도배가 된 거 아니에요. 안희정이가 와서 뭐 몇십억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광재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여시제 안에 들어가서 뭐 하잖아요. 여시제라는 게 그 삼성 휘하에 다 있잖아요. 홍석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인. 문제는 당연하죠.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롯본기 김교수라고 있어요. 롯본기 김교수. 자칭 단일 애국노. 단일 애국노. 애국노. 근데 그 친구 얘기는 문재인이는 진작에 하수인이다. 홍석현 하수인이다. 지난 촛불 때부터. 그때 그나마 이재명이 그걸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이제 문재인 막 띄워가지고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문재인은 처음부터 그 하수인이었다. 사실 그거 보면은 삼성 엑스파일 덮었잖아요 노무현이. 그 덮을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잖아요. 같이 갔어요 진작부터. 뭐 그런 부분. 그래도 문재인보다 윤석열은 너무 노골적이죠. 그렇다고 윤석열이 무슨
삼성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추경호야말로 그쪽의 대리인이잖아요. 그 추경호 안이라고 있었어요. 추경호 안. 그 법안, 노동법안에 있었죠. 뭐 아주 이상한 악법이죠. 악법안. 예컨대 부당 노동행위 처벌 완화시키거나 없애거나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업은 현장에서 하면 안 돼. 뭐 이상한 뭐 대체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뭐 이상한 법만 들어가지고 이제 그 경총 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겼던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뭐 정권 조금 바꿔 이재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세요. 되겠어요? 이재명이 표방했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저는 말은 참 좋다고 봐요. 그 억강부약 얼마나 멋있어요. 대동세상 다 멋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얼마큼 진지하게 싸울 수 있느냐 하는 데는 그 주변 세력들이 그렇게 같이 다 얽혀 있을 때 굉장히 한계가 많을 거다. 실제로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이 기후 변화나 뭔가 것들을 고려해서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제국주의적으로 발전하자. 이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임기 기간은 좀 뭐 그렇게 잘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 더 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만큼 또 저 제3세계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노동자, 농민들, 민중들 더 이렇게 저렴하게 고용해가지고 뭐 초과이윤 막 뽑아오고 해서 국내에 뿌리는 기본소득 뭐 어떤 사람들이 200만 원 얘기도 하던데 저도 물론 기본소득 한 20만 원이라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노동자 정치 부분은 현재의 뭐 조금 그래도 개선된 형태의 민주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짚고 그 너머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헤게모니 문제에서 그 확장성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우리야말로 전 인류의 미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냥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이렇고 제국주의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않고는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걸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근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자 국가를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른바 뭐 피해자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페미니즘 쪽에서 가끔 얘기하던 그런 차원에 머물 수는 없다. 우리가 만인이 볼 때도 대안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야 되고 그거로다가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 제국주의론에서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우적 토대에 대한 자각과 그다음에 그 매수됐을지 모른다는 이제 자의식, 그 자각, 그러니까 자아 비판 이것들을 좀 촉구하는 이제 부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불균등 발전이야말로 이 제국주의 문제가 자본주의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주 또 뿌리 깊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가마우치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효부장 가지고 이제 뽑아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급소를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경제에 급소를 찌르겠다 하면서 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거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기술이 그걸 넘어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력 증대 또는 불균등 발전이라는 거는 그 제국 간의 갈등의 원인도 되지만 동시에 식민지와 예속 국가와 그 지배 국가 간의 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민지에서 막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제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못하게 막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죠. 지금도 미국이 뭐 지금 전자산업 쪽에 끊임없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뭐 정권 막 뒤집어 버리거나, 그래도 안 되면은 전쟁 일으켜 버리거나, 아무튼 제국주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그 할 수 있는 수법들은 뭐 많고, 반면에 이 종족들이 그걸 벗어나는 건 굉장히 지난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역동은 작동하죠. 끊임없이 우리도 가마우치 되기 싫다.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중국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듯이 뭐 인도는 안 커지겠습니까? 또 어떤 뭐 이렇게 자료들 보면은 뭐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이제 또 뭐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는 예속국으로 계속 있는 게 좋아 하는 나라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막 그 현재의 지배하는 자본들은 자신의 자본의 크기 또는 여러 힘, 군사력이 대표적이죠. 그 힘을 통해서 시장이나 그 이권을, 초과 이윤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전쟁을 벌인다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무슨 평화로운 수단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순전히 뭐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다. 그것 따질 필요 없다. 핵심은 결국 힘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또 레닌의 논지 같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발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최근에 편집하면서 봤던 논문 중에는 제일 강렬한 게 이제 백철현 선생 글이에요. 그 백철현 선생 글은 이거 똑같은 제국주의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역사 배경이 다르고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논지였고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러시아는 어쨌든 소련의 그 유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과거 인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가까이 있었던 여러 북한부터 해서 그런 쪽과 아직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 단일 패권에 대한 뭔가 약간의 도전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제국주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가 그러면 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났느냐, 그래서 사회주의로 갔느냐, 가는 역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아직은 잘 가시적인 게 없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태까지 조금 점잖았다고 한다면, 비교적 점잖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힘이 아직 뭐 미국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만한 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군사력 2위라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에서 따지면은 한참 미치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힘 가지면은 그 짓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다. 다만 만일 러시아 사회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이 힘의 논리 아니면 자본의 논리로다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논리, 뭐 호혜라든지 국제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새롭게 재편된다면 그렇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독점이 막강하고, 거기도 그다음에 금융자본도 막강하고, 그다음에 자본 수출하고 뭐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자본 수출도 꽤 커요. 그 외환보유고는 전 세계 뭐 미디어하고 3, 4위쯤 되죠. 그 중에 뭐 한 60%가 지금 제대로 다 묶여 있다고 하지만 그 돈들이 전 세계 은행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 들어가서
상업은행이나 뭐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도 제국주의의 온갖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짓을 보자면 그렇게 미국처럼 악랄할 수는 없었다. 뭐 좀 점잖았다. 그거 가지고 근데 성격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미 단일 패권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뭐 그건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제국주의를 넘어섰다는 근거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김정은 선생님이 굉장히 또 열성적으로 이걸 제국주의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데 저도 뭐 일견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중국 경제는 그 자본주의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독점이랄까 뭐 그건 어마어마하죠 거기도.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국영기업, 국유기업의 비중이 뭐 보통 다른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비대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아들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딴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표방하고 있는 뭐 공동부유 또는 뭐 국진 민태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사회주의적이지 못했다는 거를 좀 자인하는 느낌도 있어요. 여태까지 자본주의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적으로 돌렸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그래도 좀 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갈 때 그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게 공산당 간부까지 포함해서 상당수가 이제까지 좀 누리던 것들을 그러면 세금으로 뜯어냈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세 여태까지 없다가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냥 고분고분 하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국은 만약 그걸 진정으로 추구한다면은 공동부유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중국은 이제 내전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내전에서 성공해서 만일 진짜 사회주의적 성격을 점점 강화한다면 옆에서 우리가 보고 저거 안 될 거야 그럴 게 아니라 잘하고 있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진짜 사회주의적으로 발전한다 그럼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왜 특히 의미가 있냐면 만약 한국 사회가 변한다 그럴 때 자본주의로부터 이제 노동자 국가로 갈 때 그 국가 권력이 핵심이 되잖아요.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중국 모델을 답습하기 쉬워요. 국가 권력은 뭔가 노동자 민중의 의식으로 욕으로 막 넘쳐나는데 바깥에 자본 권력들은 아직까지 딱 일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레닌 시대에도 골치 아픈 게 대기업들은 어떻게 한 번에 되겠는데 이 소기업들, 이 군소, 이 자영업들부터 해서 이 자본가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 일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당한 기간 이걸 어떻게 할지 기간이 걸릴 거다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국가 권력을 가지고도 쉽게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부딪힌다. 그때부터 또 내전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까지 가는 것도 내전이지만 그 노동자 국가가 이제 일단 들어서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노동자 민중이 차지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도 상당한 기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제 그 모델이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모델을 그냥 쟤는 자본주의야 하고 미리 단정하거나 할 것만은 아니다. 여태까지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성장했더라도 만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다고 될 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예의주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선생처럼 중국이야말로 미래 사회주의 모델이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시장은
착취가 없다. 시장은 교환이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착취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 등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착취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럼 중국이 노동시장도 이렇게 등가라는 개념을 떠나서 착취 없는 노동으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왔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올라왔다. 임금률이 성장률에 비례해서 임금도 같이 성장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이에서 임금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성장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성장률 따라왔는데 급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임금 조금 올라가는 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임금률이 어떠냐 이거 따지면 또 답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뭐 똑같은 제국주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좀 조금 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때 국가 권력을 건너뛰면서 뭐 하자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진짜 한국 사회에서 이 국가 권력을 떠나서 뭘 하고 싶어하는 운동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들이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재현 선생님이 그냥 의회에서 방망이만 때리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는 다 사회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적으로 전환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미쳤다고 때리니까 때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드는 게 전쟁 아니에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그렇게 한 게 소비에트 아니었나 이거죠. 그렇게 바꾼 게 바꾸고도 또 전쟁에서 패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적당히 아주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할 만한 영역을 근거로 낮은 단계에서 벌어진 온갖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 낮은 단계에 이르는 운동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요건 아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되게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실제로 이제 노동자 국가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노동자 정치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구상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아무튼 NL과 이른바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노선의 결합 문제를 푸는 거가 그 5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거리다. 그 가까운 데서 본 그 행태들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쪽에서 또 이쪽 보고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좌파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인간성이 더럽다. 뭐 이런 얘기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저쪽 보면은 진짜 완전 패권주의에 막 쩌들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는가. 넘어서서 하나로 같이 갈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뭐 그 감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걸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이론 차원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마오의 이것도 잘못하면 욕먹을 소리인데 그 마오의 그 주요 모순 개념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좋잖아요. 그때 전략적 사고를 하려면 주요 모순 찾아서 그거 해결하고 그러면 딴 게 좀 쉽게 풀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모순 민족 모순이다라고 딱 찍어버리고 나머지는 부차 모순이야 이렇게 될 때 아닌데 계급 모순이 지금 주요 모순인데 민족 모순은 지금 조금 뒷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노선이 달라지잖아요. 그 주요 모순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이제 조직 문제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패권주의로까지 변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럼 과연 주요 모순이라는 게 그렇게 계급 모순이다 아니면 민족 모순이다라고 딱
하나 찝을만 하는 정도냐.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미 계급 모순은 어마어마하게 가시화되고 핵심 문제가 돼 있고, 그렇다고 민족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자 간에 일정한 비율이 있을 텐데, 현실적 비중이 있고 전략적 비중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무시한 채 어느 하나만 놓고 집중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오히려 배타적인 그냥 뭐 조직 논리밖에 안 되는, 현실적인 풀이로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좀 서로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복합적인 해결을 한번 찾아보자. 민족 문제는 이렇게 같이 가고 또 계급 문제는 이렇게 같이 풀어보자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알티세르 이론의 아주 그래도 그나마 건질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과잉 결정이죠. 뭐 중증 결정. 그 주요 무슨 찾자 하는 얘기거든요. 마오꼬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건질 게 있는 거거든요. 마오꼬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좀 달리 표현한 거고. 그런데 그 실천적 과제로 보자면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 과연 하나여야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나로 다 찍고선 그거에 올인해야만 풀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론가가 할 일 같아요. 마오가 그거가 성공했다. 그거를 나는 원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이건 쓸데없는 짓 같거든요. 막스 엥겔스가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현상들을 놓고서 추상하고 그 추상을 근거로 다시 현상을 설명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 이거는 뭐냐? 고양이는 자연의 일부, 쥐도 자연의 일부. 자연이 자연을 훼손하는 거. 자연의 자기 훼손에 의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다. 이런 짓 하는 게 그 당시에 관용론자들의 짓들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자기 훼손이라는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오가 실천해서 효과를 거두면서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뭔가 성과를 거뒀어요. 그거는 위대한 업적이죠. 당시로서.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그 이론가라면 당연히 그거를 현재는 그럼 이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거냐를 놓고 고민해야 되고, 이걸 설명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여전히 그 민족 해방이 최우선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계급 문제는 일단은 미뤄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분들이 들으면은 거기에 왜 계급 해방이 끼냐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또 계급 해방이 핵심 문제지 민족 해방은 뭐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썩 맥히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그걸 레닌은 그래서 결합 운동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 해방은 뒷전이다라고 본지를 않아요. 같이 가야 된다고 봤고, 민족 해방 문제와 이 계급 해방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일어나는 변혁 운동, 이걸 고민했고, 특히 제3세계의 민족 해방이라는 게 그건 이게 좀 선진국들에서의 프롤레타 혁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훨씬 더 필요하다. 그 민족 해방이 일어나면은 그 지배하던 나라에서의 변혁이 훨씬 쉬워진다. 등등 해서 나름 그 결합 관계를 열심히 연구했다고 생각돼요. 저희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어느 하나로 다 꽂아놓고는 이거 다시는 이거 풀지 않고 딴 거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양대 진영이 진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통일운동으로 가는, 운동 통일로 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다가 지금 한국 사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도 제국주의적 성격을 막 더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각과 그 적극적인 대응,
군수산업 지금 막 비대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비판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 제국주의 문제에서는 운동들을 결합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비중을 따지자. 따지되 하나로 그냥 고립시켜서 그것만 하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해방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다룰 거냐.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하는 운동이 돼야 된다. 다양한 환경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이것들을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어가 아니라 핵심 문제로 또 다뤄야 된다. 다만 그 비중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레닌은 이런 문제의식들을 이제 특히 식민지 민중들도 점점 갖게 됐고, 이 자각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단계로 자꾸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레닌주의 그러면 보통 왜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 노선을 얘기할 때, 대중의 자발성 강조할 때 의식성을 강조한다고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레닌도 루카치가 그 역사 계급의식에서 계급의식이야말로 이 계급투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헛소리다, 그건 관념론이다 비판하거든요. 이른바 좌파 메시아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다. 계급투쟁 과정에는 온갖 힘관계도 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의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또 조직 문제, 또 욕구가 있잖아요. 대중들의 욕구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때에서 운동 과정은 의식을 바꾸는 게 사실상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일 그래도 하기 편한 접근 방법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해결이 안 되죠. 의식은 조금 변했는 듯한데 태도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뭐 껐덕거리거나 뭐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말은 사회주의자인데 하는 짓은 봉건주의자거나, 이제 그런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욕구, 감각 뭐 이런 것들, 뭘 멋있다고 보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뭘 멋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예술, 문화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중요한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각 부문 운동들이 어디서 일어나든 간에 다 존중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영역들인데, 그럴 때 가능하면은 각 분야에서도 이것들이 이 현대의 진짜 인류를 촉발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대안체제 만들어야 되고, 대안체제 만드는 데에는 자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자 계급, 또 노동자 정치 운동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그 자신의 운동들을 이 노동자 운동, 노동자 정치 운동의 한 부분으로 보고자 노력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국가 건설까지는 일단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나와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미 뭐 파리코민 같은 데서 이렇게 얼핏 나오고, 또 뭐 고타강령 같은 데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어떤 평등한 사회, 누가 사회의 주인이 돼서 뭐 멋대로 이렇게 군림할 수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로 가고, 그다음에 인류가 만들어낸 온갖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사회,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 이런 관점으로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간에.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순간 저는 이 자본 쪽에서 그 느낌새만 보이면은 가차없이 밟으려고 들 것 같아요. 폭력적으로 밟으려고 들 때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 그 어쩔 수 없이 대항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뭐 오늘 지금 저희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전쟁터 아닙니까? 그 어디나 전쟁터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 이미 패배해가지고 거의 뭐랄까 낙오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사망자가 됐거나 시체 수준으로 머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살아나서 뭐 다시 총을 들 수도 있는 그 살아있는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오늘날에 비롯된 게 아니라 뭐 레닌 시대나 막스 시대에 비롯된 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이 평등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전쟁들은 저는 그 연원을 예컨대 뭐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들, 그 중세말 그런 사람들한테서 의식적으로 그걸 추구했던. 뭐 그다음에 뭐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뭐 어떤 부르기도 하죠. 그 19세기 초의 그 활동가들. 부터 해서 막스 시대 이름은 아주 의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꽤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 현실사회주의도 그러니까 저는 그 인류사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인류사적 전쟁의 한 일환으로 이제 우리도 자본 독재와 맞서서 노동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